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생산지 경북 예천 초산정에서 오늘 아침 첫 차를 타고 왔습니다. 첫 차를 타고 부랴부랴 와서 늦지 않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 소개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이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 동의보감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식초가 많은 분들이 음식의 조미료, 신맛을 내는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식초를 이용해서 물론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했었지만 약으로도 많이 사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그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살균 효과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소화작용을 도움될 수 있도록 약으로 사용해 왔었고요. 동의보감의 내용에 보면 참 초, 성운, 미산, 무독, 주소, 응괴, 파혈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식초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 성질이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식초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맛이 시며 독이 없고 옹종을 삭히고 혈흔을 낫게 한다.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에서 보시는 바처럼 식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 식초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다 보니까 따뜻한 성질에 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생강이라든지 인삼 같은 경우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식초에다가 생강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술을 만들 때 당금주 만들 때 소주에다가 원료 집어넣어서 이렇게 우려내는 것처럼 식초에다가 생강이나 인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100일 동안 우려내시면 정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남성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분들 손발이 차고 아랫배 차신 분들한테는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면은 약으로 사용했을 때는 식초는 방금 만든 게 아니라 2년, 3년 된 쌀초를 써야 좋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곡식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 곡식 기운을 3년 동안 삭히고 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율곡 이 선생께서는 경목요별의 건강식품의 첫 번째 덕목으로 소염감초, 소금은 적게 먹고 식초를 많이 드셔라라는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식초가 노벨 생리학상을 3번에 걸쳐 수상을 합니다. 식초가 수상은 아니고 식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1945년도에 위산 성분이 음식물 소화 흡수되는데 에너지 발생시키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수상을 했었고 그리고 크레버스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부신포질, 피질 호르몬 촉진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벨 생리학상을 식초와 관련돼서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식초가 많은 분들이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식초 한 병이 산삼 1만 뿌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식초가 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식초는 천연소화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식초 한 스푼 15ml 정도를 물 15배에서 20배 정도 희석해서 식초차로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과식을 했을 때나 아니면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 드셨을 때 일단은 식초를 드시게 되면 입에서 타액이 분비가 돼요. 침유 소화제죠. 그러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 흡수는 물론이고 정말 천연 소화제 역할. 아무리 과식을 하더라도 식초 한 물 한 잔 드시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장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음식의 맛으로서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짠맛은 우리 신장과 연결이 돼 있죠. 짠맛은 신장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쓴맛은 심장과 연결이 돼 있고 단맛을 느끼는 것 같은 경우는 비장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매운맛 같은 경우는 폐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잘 못 느낀다 아니면은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맛으로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맛과 관련된 건 제가 비장이란 말씀드렸고, 그리고 쓴맛은 심장, 그리고 짠맛은 우리 신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운맛 같은 경우는 우리 폐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장기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 몸에서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뭐 침묵의 장기라는 그런 얘기를 하듯이 신맛은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술이라든지 그 음주를 냈을 때 간에서 해독하게 되는데 식초물 한 잔 드시게 되면 그 해독력이 엄청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약을 드셨을 때도 마찬가지. 어, 우리 간 입장에서는 독입니다. 그래서 간이 간에서 그 신맛과 간이 연결돼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간이 안 좋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거든요. 간이 안 좋다라는 거. 간과 연결된 것 중에서 우리 눈과 간은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간이 안 좋았을 때는 어떤 그 신호를 보내냐면 눈이 침침해요. 눈이 침침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눈곱이 낀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뿌옇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신호거든요. 이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이제 간에서 지방이 쌓이게 되고 이제 간이 굳어지게 되고 간이 섬유화가 되면서 간경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증상 나타나기 전에 신호를 보낼 때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뭐 전자기기 많이 다루시고 되고 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때 식초를 가까이에서 우리 건강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이제 식초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식초 만들어지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디에 이로운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뭘까요? 지금 식초 만드는 거 말씀드릴 거거든요. 막걸리죠. 식당 가면 이 막걸리입니다. 이 막걸리를 가져다가 식초를 만드는 겁니다. 이 막걸리가 우리 여름날 바깥에 따뜻한 곳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막걸리가 시죠. 이게 신게 식초입니다. 많은 분들은 보면 이 막걸리가 뭐 시게 되면, 맛이 같구나 해서 뭐 폐기를 하고 버리시는데, 저희는 이 막걸리를 더시게 만들어요. 더시게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게 막걸리 식초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만드는 거는 모든 식초는 술에서 온다. 술이 시면 식초가 돼요. 술이 아닌 상태에 식초 되는 건 없어요. 어, 그래서 집에서 식초 예전은 우리 어르신들 직접 만드셨잖아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막걸리를 가져다가 따뜻한 데 놔두면 사람이 하는 건 없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막걸리가 엄청 시게 돼 있죠. 그게 식초입니다. 그래서 막걸리 식초 만드는 거 보면 막걸리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죠. 생협 매장 가서 뚜껑을 따고 면포를 씌워요. 식초를 만들 때는 뚜껑 꽉 닫아 놓으면 안 됩니다. 식초 만드는 초산균이 어떤 그 호기성균이라 그래서 이제 공기가 있어요. 사람도 공기가 있어야 그 숨을 쉬고 살아가듯이 식초를 만드는 균도 공기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뚜껑을 따고 면포를 씌우고 가만히 기다리면 식초가 되는 겁니다. 식초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여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면 식초가 되고요. 지금 같은 계절은 좀 따뜻하게 놔뒀을 때 한 두 달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따뜻하면 막걸리가 빨리 식듯이 빨리 발효가 되고 온도가 좀 낮으면 그만큼 오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 나는 실패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막걸리를 사서 뚜껑을 따고 한 두 잔 정도는 따라냅니다. 따라내고 한 잔 정도에 먼저 만들어진 식초를 부어줘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씨앗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장 만들 때 먼저 만들어진 그 간장 넣어주는 것처럼 먼저 만들어진 식초를 한 10% 정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먼저 만들어진 식초가 얘가 씨앗 역할을 해서 번식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막걸리를 사서
뚜껑을 따고 2잔 정도 따라내고 1잔 정도 식초를 부어서 면포를 씌워서 따뜻한 데 놔두시면 한 달이면 정말 맛있는 막걸리 식초 맛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막걸리 식초.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실험했던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종초 투입이라는 것도 있고 종초 안 투입된 게 있는데 막걸리를 사다가 이렇게 한 잔 따라내고 2잔 따라내고 1잔 그 식초를 부었던 그래 그 위에는 면포를 씌워서 방 안에 놔뒀던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4병 다 식초가 잘 됐습니다. 감식초 만드는 거요. 감은 그러니까 식초 만드는 건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요. 지금에야 우리가 식초 만드는 거 슈퍼에 가서 만드는 보는 식초는 사람이 만드는 식초죠. 사람이 만드는 식초는 단 며칠 이틀 만에 식초가 만들어져요. 큰 스텐통에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공기 주여하고 영양분 집어넣고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틀 만에 식초가 수십 톤 만들어지지만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식초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초산균이라는 미생물이 서서히 증가되면서 자연적인 반응에 의해서 발효에 의해서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감식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감을 가만히 놔두면 감이 어떻게 될까요? 생감을 가만히 놔두면 감이 홍시가 되거든요. 그 감이 홍시가 되는데 이 감이 홍시가 됐다가 또 어떻게 될까요? 홍시가 됐다가 얘가 물러 터져요. 옆에 물이 나오는 거죠. 이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대봉감인데 제가 대봉감을 먹다가 좀 양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그 유리병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얘가 대봉감이 홍시가 됐다가 옆에서 진물이 이렇게 진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물이 나와서 이렇게 식초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과정이 얼마 정도 걸렸냐면 대봉감을 유리병에 넣어놓은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식초거든요. 감을 가져다가 유리병에 넣고 가만히 놔두면 얘가 홍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얘가 이렇게 물러 터지면서 물이 나오면서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식초입니다. 식초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걸러서 이렇게 면포 같은 데다 걸러서 식초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에피소드 크레오파트라와 안티미우스 사랑 여기에 식초가 관여됐다라는 겁니다. 크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 크레오파트라가 이뻐서 그 로마 황제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여자의 대범함, 그 옛날엔 진주가 상당히 큰 그 보석이었거든요. 이 보석을 식초에 넣으면 이 진주가 녹습니다. 진주가 탈산칼슘으로 돼 있거든요. 얘는 식초에 넣으면 그 진주가 녹습니다. 이 녹여서 마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런 크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사랑에는 진주가 있었고 거기에는 진주를 녹였던 식초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16세기, 17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패스트라 그러죠. 이 패스트는 어떤 질병이냐면 온 피부가 끄먹게 이렇게 물집이 생겨서 죽는다 그래서 흑사병이라 그러는데 이 패스트는 그 쥐라든지 벼룩, 그러니까 쥐라든지 토끼라든지 설치류에 이렇게 옮겨 붙는 벼룩을 통해서 옮기는 병입니다. 근데 이때 항상 전염병이 창궐을 할 때 보면은 이게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도둑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창궐을 하다 보니까 문을 꽁꽁 걸어 닫고 밖에 못 나가는데 이 도둑들은 밖에 나가서 한 가족이 전부 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집에 들어가서도 물건을 훔치고 막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잡혔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도둑들은 전염병이 감염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감염이 안 됐냐 알려주면 그 살려주겠다라는 이제 집행관의 얘기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식초였거든요. 도둑질을 하러 나가기 전에 식초를 온몸에 뿌려요. 도둑질 하면서도 식초를 뿌려요. 그리고 마시기도 하고, 갔다 와서도 뿌리고. 그래서 전염이 안 됐다는 건데, 병에 감염이 돼서 나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염이 되는 걸 참아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식초니까
식초가 살균 효과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식초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 설치류에 붙어 있던 벼룩들이 사람 몸에는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한 역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식초와 관련이 있고요. 성인병과 식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아까 그 식초 한 병은 산삼 1만 뿌리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식초가 따뜻한 성질을 그랬죠. 동의보감에 보는 것처럼 따뜻한 성질이고 그리고 음식의 소화 흡수분부터 시작해서 특히 간에 이롭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질환. 우리가 간이 침묵의 장기라 간은 신경세포가 없어요. 우리가 피부 같은 데는 이런 데나 보면 이제 꼬집거나 이렇게 되면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근데 장기는 이 신경세포가 없다라는 거죠. 간이 아파도 사람이 못 느껴요. 그래서 간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신호를 보내냐면 가장 그 작은 신호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간은. 그래서 눈이 침침해요. 노안하고 다릅니다.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눈이 뻑뻑해지고 요즘 안구 건조증 많잖아요. 그래서 인공 눈물 뿌리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안구 질환이 아니라 간과 연결됐다라는 거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늦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로가 많이 쌓였다라든지 아니면 독한 약을 계속 먹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드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자기 증상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온몸이 가려워요. 막 이렇게 막 등도 그렇고 막 이렇게 접히는 부분도 그렇고 몸이 상당히 많이 가렵다라는 거죠. 가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의 독소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독소가 어떻게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해독을 못 한다라는 거죠. 이 독소라는 건 뭐 있을까요? 뭐 탄수화물도 있을 거고 당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몸에서 원하는 양의 이상을 섭취했을 때 얘가 독소가 되는데 이런 걸 많이 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 기름진 거 이런 거 많이 드시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내장 지방 많이 생겨요. 마른데 복부 지방,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독소가 바깥으로 빠지질 못하게 이제 변비 때 변비가 있고 독소가 빠지질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피부가 막 가려운 거죠. 온몸이 가려워요. 이것도 어떻게 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고요, 몸에서.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시간을 좀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오냐면 얼굴에 이제 황달 증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흑달도 일어나요. 그 복수가 차기도 하고요. 제가 간 얘기하다 말았죠. 간 얘기하다가 간이 안 좋게 되면 일단 증상이 신호가 눈에서 오고 그리고 몸이 가렵고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거. 간은 신경세포가 없어서 아프다는 말을 못 해요. 근데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죠. 주인한테. 그때는 나는 어떻게 내 간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지를 하시면서 간에 좋도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맛은 어디랑 연결됐다고요? 오장육부 장기 중에서 간. 간과 연결됐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식초를 드십니다. 어떻게 드시냐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스푼, 식초 한 스푼을 물 몇 배를 섞냐면 15배에서 20배 정도 섞어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후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속이 너무 편해요. 과식하거나 소화가 안 되다거나 이런 천연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식초가. 그러면서 우리 간의 해독 능력을 높여줍니다. 해독 능력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식초가 따뜻한 성질이라고 그랬죠. 동의보감에도 따뜻한 성질인데 어, 시너지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라든지 인삼을 같이 식초에다 우려서 드시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손발이 차신 분들, 그리고 아랫배 차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식초가 정말 흔해서 그래요. 흔해서 그런데, 근데 하지만 흔하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식초가 흔하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산삼이 식초처럼 흔했다면 산삼보다 좋은 게 식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식초 계속 먹고 있어요. 식초 먹고 있고요. 화면에 제 얼굴이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면한다라거든 여기도 저는 식초를 다 쓰고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특히 자기 전 같은 경우는 그 세면대에다가 약간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물을 받고 난 후에 식초를 한 스푼 타서 이렇게 휘저어서 마지막 식초로 헹굼을 합니다. 요즘은 그냥 그 세면대에다 물을 받아서 안 하죠. 샤워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샤워 끝나고 나와서도 세면대에다가 마지막에 식초를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두들기죠. 얼굴을 톡톡톡톡 두들겨서 이렇게 씻습니다. 그러면 그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 그다음에 모공도 축소가 되면서 노폐물 배출에도 분명히 제가 클렌징으로 완전히 깨끗이 세척을 했는데도 마지막 그 식초로 두들겨서 했을 때는 이물질이 나와요. 이 피부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5인데요. 55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봅니다. 40대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렇다고요. 식초 쓰시라고요. 이게 머리 헹굼할 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거든요. 약산성인데 우리 클렌징 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얘는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 이 약산성 피부인데 알칼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때가 잘 벗겨져요. 각질이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산성 피부 보호막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면하고 난 후에 특히 이제 건조한 날 같은 경우는 바로 보습을 안 해주면 피부가 엄청 당기잖아요. 이때가 피부 노화가 급격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식초 3리터, 물 3리터에다가 식초 한 스푼만 넣게 되면 pH가 우리 피부와 같은 pH가 됩니다. 마지막 헹굼을 하게 되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안 당겨요. 우리가 3초 안에 보습을 하는데 그렇게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식초가 정말 사람한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그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 고혈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초가 가진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지혈입니다. 피 있죠. 피를 맑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이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피를 맑게 해준다는 문구가 나와 있죠. 동의보감에도 피를 맑게 해준다는 거죠. 피를 맑게 해주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 저런 거 많아요. 피 속에 그 지방이 많기 때문에 피떡이 생긴다는 거죠. 피떡이 생겨갖고 혈관을 막습니다. 혈관을 막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혈관을 막았을 때. 심근경색 생기잖아요. 심근경색. 심근경색 생기는데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 많습니다. 자다가 아침에. 돌연사 하는 거죠. 근데 이 피떡이 생겨서 나중에 머리 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터지기 전이야. 그러니까 혈전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뇌경색이 오잖아요. 뇌경색이 오는 거고 만약에 머릿속에 있는 핏줄 하나가 터졌어. 이게 뇌출혈이지. 무시 못 하거든요. 건강할 때쯤 챙겨야 된다라는 거. 그 식초는 어떤 역할을 한다? 피를 맑게 해줍니다. 피를. 치료제는 아니에요. 치료제는 아닌데 예방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흑사병 얘기를 했는데 오기 전에 차단한다라는 거죠.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식사하시고 난 후에 우리 김춘교님 물 드시는데 식사하시고 난 후에 거기다가 식초 한 스푼 넣어서 반드시 그렇게 드셔보세요. 느끼십니다. 몸이 가렵고 눈이 침침하고 간이 안 좋아. 간은 침묵의 장기야. 신경세포가 없으면 정상도 없는데 이런 거 혈압 높으신 거 심근경색 근데 연세 드시게 되면 참 무서운 게 치매잖아요. 치매 이런 거 미리 좀 차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내 자식들 고생시켜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건강을 내 몸으로 의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제 힘으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씻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아파 본 사람은 알겠죠. 그걸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항상 식사하시고 난 후에 식초 한 스푼 물에 15배, 20배 희석해서 드십시오. 습관되도록 바뀝니다. 내 몸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고 알카리성 식품이다라는 거, 식초가 알카리성 식품이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고요.
요게 지금 레몬입니다. 내 머릿속에 레몬이나 싱거 생각하면 뭐가 생기죠? 입에서 침이 고이죠. 이 천연소화제 역할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침을 돌게 하고, 그래서 식욕을 돋군 에피타이저로서 그런 소화를 살리는 건강한 맛이다. 신맛이 간과 연결돼 있어요. 식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식초, 먹지 말아야 될 식초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1번하고 2번의 식초는 없었어요. 우리 옛날의 선조들께서는. 희석초산은 빙초산이라 그래요. 합성식초죠. 땅속의 석유에서 식초, 그러니까 이렇게 신맛을 뽑아내갖고 여기에서 그 중금속만 제거해서 만드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옛날에 없었어요. 자연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술로서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거. 추정식초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짧은 시간에 이틀 만에 식초를 만들어요. 이틀 만에. 그래서 1번하고 희석초산과 주정식초, 저는 이제 속성식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예전에는 자연계에는 없어요. 자연계는 없는 게, 사람이 뭐 요즘 뭐 비행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온라인 화상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신맛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자연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초는 정말 초산균, 아세토박터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번식이 돼서 식초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사람한테 이로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저희 생산지는요, 식초 하나 만들어지는데 3년이 걸립니다. 지금 연합회 그 매장에 가보면 오곡명초라고 있어요. 저희 생산지에 생산되는 식초인데 땅속에서 3년 이상 발효하고 숙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참 3년이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길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그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약으로 쓸 때는 식초는 최소 2년, 3년 묵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서 곡물의 기운을 삭힌다라는 그런 것처럼, 이런 묵으면 묵을수록 3년 이상 지나게 되면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막 독한 기운이 있다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느긋한 게 있잖아요. 도끼가 빠지면서.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숙성 과정을 통해서 이 독한 기운이 빠진다라는 거죠. 숙성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한테 이로운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희석초산, 빙초산, 이거 아직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식당 같은데. 왜냐하면 저렴하니까, 싸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일반 슈퍼 가면 많이 파는 뭐 현미식초, 사과식초, 이거 빠르게 이틀 만에 몇십 톤씩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주정을 쓴다는 거. 근데 이제 발효식초로 하고 있어. 이런 것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안 드셨으면 어, 이런 식초는 어디 쓰냐면 이제 그 주방 이렇게 씻을 때, 아니면 내 얼굴을 같이 아까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마지막 헹굼할 때, 그때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드시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식초는요, 원료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뭐 첨가물을 넣는다는 게 아니라 미생물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제 자연의 순리대로 발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든 식초든 발효식품은 최고의 가치는 바로 시간이다라는 거. 시간을 통해서 식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런 오랜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한테 이로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결국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보답을 한다라는 그 내용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식초차 에이드입니다. 식초 한 스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ml. 우리 밥 먹는 수저 하나니면 15ml거든요. 얘를 15배, 20배 정도 희석을 합니다. 그러면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나와요. 종이컵으로. 얘를 식사하시고 난 뒤에 바로 마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원샷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해서 쫙 마시는 게 아니라 차도 식초차 그대로 차 드시듯이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건 또 뭐냐면 차게 드세요. 식초를 따뜻하게 드는 게 아니라 차게 드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식초는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따뜻한 성질인데 이때 따뜻하게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밖에 나가서 이제 춥게
있다 와서 춥게 있다 와서 뭐 그럴 경우에는 따뜻하게 드세요. 하지만 보통 드실 때는 차게 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식이나 고기, 기름진 밀가루 음식이 천연소화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씩 음미해서 드신다라는 거. 정말 저는 물에만 희석해 마시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기들이라든지 정말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뭐 탄산수라든지 과즙 음료도 괜찮습니다. 소화 안 될 때는 탄산수 드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희석해 드시면 됩니다. 식초 버먼트 요구르트, 그러니까 이제 식초에다가 이제 꿀을 섞어서 조금 이제 쉽게 드시는 미국에서 미국 버몬트 지방에는 그 사과 버몬트, 식초 버몬트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버몬트 지방이 이제 장수 지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사과 식초에다가 꿀을 섞어서 물에 희석해서 많이 드셨다라는 거고요. 우유에다가 식초를 한 스푼 넣게 되면 우유의 유단백질이 이렇게 걸쭉해져서 응고가 됩니다. 응고가 되면 다른 것보다 칼슘 흡수율이 7배 상승해요. 엄청 높아지죠, 칼슘 흡수율이. 우리 칼슘은요, 미네랄입니다. 칼슘은 미네랄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금속이죠, 금속. 그래서 우리 몸이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 많은 어떤 멸치라든지 이런 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흡수가 안 돼서. 그게 문제예요. 칼슘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게 문제다라는 거. 근데 식초는 어떻게 된다? 제가 아까 크레오파트라 얘기를 했는데 이 진주가 탄산칼슘인데요. 식초에다가 뭐 조개 껍질이라든지 계란 껍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포가 막 올라오면서 칼슘이 물에 녹습니다. 식초에 녹아요. 칼슘이 이온화된다는 거죠. 어, 칼슘이 물에 녹아요. 이거를 우리가 드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상승이 된다는 거죠. 나이 드시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폐경이 오게 되면 이게 뼈에 구멍이 숭숭 나요. 뼈에 구멍이 숭숭 나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건물 같은 데 보면은 구멍 숭숭 난 노후화된 건물 같은 경우는 뭐 구멍이 숭숭 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공구리, 이제 표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공구리 확 쳤으면 구멍 난 내 뼈에 공구리를 좀 쳤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우유에다가 식초를 한 스푼 넣어서 이게 걸쭉하게 해서 드세요. 그러면 우유가 이렇게 걸쭉해지거든요. 이거는요, 소화 흡수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우유 한 잔 드시게 되면 두유도 마찬가지고요. 위속에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똑같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애기 엄마 젖 먹이고 난 뒤에 이제 등 토닥토닥 이렇게 등 트럼 시키잖아요. 트럼 안 시키면 토하잖아요. 토했을 때 보면 애기 그 토한 게 어떻게 될까요? 엄마 젖이 몽글몽글해 있잖아요. 그게 애기도 위산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식초를 벌써 이게 유단백질을 응고를 시켜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소화는 물론이고 칼슘 섭취. 구멍난 내 뼈에 공구리 치자 이런 말을 좀 씁니다. 저는 이렇게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초 이렇게 드실 때 제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샐러드 같은데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렇게 뿌려서 드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맛있어요. 일단 맛있어야 드시니까. 그리고 식초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파인애플 식초 다이어트, 뭐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 한참 유행을 했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바나나 식초, 뭐 파인애플 식초 드시는데 안 빠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유는 있어요. 파인애플 식초를 만드는데 파인애플 1, 식초 1, 설탕 1이 들어가더라고요. 설탕이 설탕 1g에 4kcal 내는데 당분을 같이 드시는 거니까 칼로리가 그만큼 나는 그 정말 다이어트 살 뺀다고 먹었는데 계속 칼로리를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가당 파인애플 식초를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요. 파인애플 1 그리고 식초 1입니다. 파인애플 껍질고 꺾여내서 1cm 정도로 깍둑 썰기해서 그냥 어, 1대1 비율로 해서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부어서 2주 숙성해서 드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식초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이 파인애플 식초를 물, 기석에서 드시면 더 좋겠죠.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깍두석이 남았던 건 얘는요. 우리 그 드레싱, 그러니까 샐러드 할 때 토핑이나 이렇게 아니면 아이스크림 토핑으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기본이. 많은 분들이 칼로리 조절하고 음식 조절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는 첫 번째는 뭐다? 운동입니다. 내가 먹은 만큼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식초랑 같이 드시는 겁니다. 식초는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그 잉여 지방을 그러니까 이제 잉여 칼로리를 태워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노벨 생리학상 두 번째 2차 노벨 생리학상 받은 데 보면은 크레보스로 보이시죠? 그에 의해서 마찬가지 초산이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설탕 넣지 말고 파인애플과 식초 1대1로 넣고요. 2주 숙성해서 물을 식사하시고 나서 드시고요. 그럼 소화도 잘 될 뿐더러 그리고 어떻게 한다? 운동과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옛날에 우리 만화 영화 보면은 이제 마징가 제트가 있는데 마징가 제트에 날개를 달면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운동이 마징가 제트라면 그 뭐야 식초를 갖추게 되는 그레이트 마징가가 됩니다. 비교가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초콩 초밀란입니다. 초콩도 우리 그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드시죠. 진호니콩 2컵, 식초 3컵 넣어서 주둥이 넓은 데 넣었다가 일주 있다가 콩을 드시는 건데 초콩도 마찬가지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식초의 신맛, 그러니까 신맛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콩을 담을 때는 초콩을 물에 불려서 씻어서 물기를 가시기 전에 후라이팬에다 살짝 덮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볶는 게 아니라 덮는 거, 차 덮는 것처럼 덮어서 총의 풋내를 가시기 위해서 초콩을 담게 되면 드시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난 후에 20알 정도 드시면 어떤 그 콩에 이소폴라본 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초밀란 마찬가지 제가 이제 칼슘 말씀드렸는데 그 계란은 난각을 탄산칼슘인데 식초에 녹여 드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이번에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좀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당금 식초는요. 좋은 식초를 가져다가 약재, 과일, 꽃을 담궈서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식사하시고 나는데 식초 한 스푼 드신다고 했을 때 식초만 넣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당금주 만들듯이 지금 이 그림을 보이는 거는 얘가 산삼입니다. 제가 산삼 하나를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식초에 담궈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그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나 아니면 인삼이나 아니면 머리가 좀 이렇게 흰머리가 잘 빠진다 하면 이제 하우서 같은 경우를 식초에다가 100일 이상 우려냅니다. 그늘진 곳에 우려내서. 아니면은 식초의 향을 좀 좋게 하고 싶어 하면은 이제 허브, 꽃이라든지 이런 거 담궈서 드시게 되면 정말 풍미가 좋은 그 식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만들 때 제가 아까 막걸리 식초 만드는 말씀드렸는데 막걸리에다가 먼저 만들어진 식초 10% 부어서 식초의 씨앗을 만드는 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초밥 이런 뭐 초밥 식초 그리고 나중에 이 자료는요 공유를 다 할 겁니다. 메모하실 건 없고요. 공유할 거니까 우리 밥할 때 다시마 한 장 넣어서 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단천물을 만들 때 식초 250ml에다가 설탕 45, 소금 15mg 녹여서 단천물을 공깃밥 두 개에 공깃밥 하나에 한 두 수 정도 이렇게 뜨거울 때 비벼서 드시게 되면 너무 맛있다라는 거. 이 충무초밥 같이 그냥 일반 밥에다가 식초만 이렇게 뿌려서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특히 입맛 없을 때 괜찮다라는 거. 비빔밥에도 식초 한 스푼 들어가면 끝내줍니다. 비빔밥에도. 저는 일반 밥에도요, 식초를 넣어서 해요. 그리고 쌀이 좀 오래됐다, 묵은 쌀이다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식초 한 스푼 넣게 되면
정말 밥이 고들고니까 이제 윤기가 난다라는 이런 내용. 그래서 김밥 같은 경우에도 식초를 한 스푼 넣어서 싸게 되면 무더운 여름날 김밥 잘 안 상합니다. 원래 초밥이 예전에 그 낭인들이 어디 먼 길을 떠날 때 그 주먹밥을 갖고 갔을 때 밥이 잘 쉬잖아요. 쉬니까 식초를 싸서 초밥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잘 안 쉬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초밥의 식초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좋은 식초 다양하게 활용하라는 거. 혹시 그 다이어트나 아니면 이제 체중 조절 많이 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비만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복부 지방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채소 초밥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양배추라든지 얘들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다가 살짝 데치면 얘가 이제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얘를다가 식초를 탄 밥을 감싸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는 초장 찍어 드시면 너무 맛있죠. 아삭한 식감과 같이 너무 맛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샐러드 드레싱 있습니다. 식초 반드시 들어가죠. 간장 드레싱, 오일 드레싱, 오리엔탈 드레싱, 식초가 들어가는데 요 비율대로 하시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어제는 오리엔탈 드레싱을 했었거든요. 오리엔탈 드레싱을 했는데, 정말 그 채소 위에, 그 양상추 위에 뿌려서 드시면, 어,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삭한 식감. 여기서 참고로, 채소를 우리가 양상추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시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탱글탱글하게 볼륨만 이제 수분을 좀 높게 하려면 50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양상추를 한 30초 정도 이게 씻어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50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살짝 30초 정도 담궜다가 나중에 얼음 물에다가 다시 30초 정도 담궈요. 그랬다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채소가 양상추라든지 채소가 갈변이 없습니다. 갈변이 없고 채소 자체가 수분을 먹으면서 탱글탱글해집니다. 그리고 5일 동안 놔둬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드레싱 소스 뿌려 드시게 되면 너무 맛있다라는 거 건강하게.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 씻으면서 놔두시면 세균 오염되니까 식초물로 씻어야 됩니다. 채소. 자, 한식과 식초, 우리 그 장 잘 어울리는 거. 장아찌 피클, 간장, 장아찌 너무 맛있습니다. 장아찌. 어, 아까 제 고지혈 많으신 분들 어디에 부추장아찌 만들어 드시면 너무 좋고요. 피클 이렇게 만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저는 피클을 할 때 보통 피클을 끓이는데 끓이지 않습니다. 끓이지 않고 이틀 동안 냉장 보관하면 너무 맛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라든지 아니면 뭐 치즈 넣어서 노랗게 빨갛게 물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냉수에다가 식초, 국간장, 설탕 이렇게만 넣어도 너무 맛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다음 깨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 맛있겠죠. 초간장 가장 기본이 식초이랑 진간 그러니까 간장 1만 넣어도 너무 맛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뭐그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너무 맛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초고추장. 그러니까 뭐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여기에 식초만 들어가면 초장이 되고 초간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아찌 재료가 되고요. 초무침 양념장이 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초무침은요. 도라지 초무침 할 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기관지, 환절기에 너무 좋죠. 이렇게 묻혀서 저는 도라지 초무침을 할 때 도라지를 씻어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건조를 시켜요. 어, 우리 초무침 잘못하게 되면 막 물이 질질 흐르잖아요. 근데 도라지를 살짝 그늘진 곳에 건조시켜서 쓰시게 되면 이렇게 그 도라지 하나하나에 양념이 제대로 묻습니다. 흘러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고춧가루 좀 쓰시고요. 그리고 소스, 마요네즈, 케첩 여러 가지 여기도 다 식초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 라면에 식초 하나 들어가면 국물이 시원합니다. 우리 그 라면 끓일 때 저는 그 김치 국물 많이 넣거든요. 약간 신김치 국물. 근데 국물이 너무 시원하죠. 우리 김치찌개 할 때 우리가 갓 담근 김장김치로 김치찌개 안 끓이잖아요. 묵은지로 김치찌개 끓이잖아요. 뭐 때문에? 신맛 때문에 그래요. 라면에 식초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쉬어요. 라면 한 개에다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마지막에 식초를 넣습니다. 자장면도 마찬가지고요. 어, 어, 국물 시원하고 너무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밑에 이제 장조림이 있는데 장조림 나트륨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식초 들어가고 밑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게 멸치거든요. 멸치 볶을 때 식초가 들어가면 가장 좋은 장점 뭐다? 칼슘 흡수율이 기가 막히게 높아진다라는 거, 정말 구멍난 내 뼈에 공구리 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멸치도 꼴에 생선이라고 살짝 비린내 나요. 비린내 안 납니다. 그럼 식초는 언제 넣을까요? 멸치 볶을 때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멸치 볶을 때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보통 이제 오일 좀 두르고 그 옆에는 이제 마늘 빻은 거 이렇게 살짝 오일에다 볶아갖고 멸치 볶잖아요. 그리고 뭐 올리고당이나 물엿 좀 집어넣고 이렇게 볶을 텐데 간장도 좀 넣고요. 볶을 텐데 마지막에 식초 넣습니다. 버무릴 때. 그렇게 하시면요. 식초가 멸치의 잡멸치의 뼈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비린내도 없어지면서 칼슘 흡수율이 기가 막히게 높아집니다. 맛도 좋아지고요. 누가 먹어야 될까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폐경 오신 분들, 몸에서 그 파골세포가 더 많이 발생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누가 성장기 아이들, 주변의 손자나 내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 멸치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요, 뼈 튼튼해집니다. 어른들보다 실제적으로는 그 임산부들 많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성장기 아이들 많이 골격 형성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부.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마지막에 저녁에 밤에 잘 때 이렇게 약산성 그 세안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피부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주름이 와요, 몸에. 예. 옛날엔 탱글탱글했는데 이제 주름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약산성 환경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pH가 중성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려워지고 간이 안 좋으면 더 심하게 되는 거고 아토피 있는 사람들 그다음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의 pH 상태가 알칼리성입니다. 근데 이걸 잡아주는 게 뭐다?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를 약산성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권해드려요. 첫째, 간이 안 좋아서 피부가 독소가 밖으로 이제 간의 해독을 못 시켜서 간이 안 좋아서 몸이 많이 가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무슨 간을 치료하라고 식초를 드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제 가려움에 너무 이제 견디기 어렵다고 하실 때는 미스트 용기가 있습니다. 미스트 용기에다가 뭘 뿌리냐면 식초를 얼만큼 따냐면 물 3리터에 식초 15ml 정도 넣는 것처럼 그거를 비율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미스터 용기 하면 200ml 병이라면 200ml 병에다가 식초는 티스푼 하나만 넣었어요. 넣어갖고 미스터 용기로 해서 이렇게 흔들어갖고 뿌려요. 가려운데 이제 팔에 접히는 데가 가렵다고 하면 분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피부가 진정이 됩니다. 어떻게 진정이 되냐면 이 알칼리성 피부가 어떤 내가 식초물을 뿌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식초 원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15배 이상, 20배 이상 희석한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피부가 그 식초물을 뿌렸을 때는 약산성 환경으로 바뀌는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식초 세안 샴푸, 약산성 헹구 마시라는 거.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프랑스에서 이브로쉐라는 곳에서 그 식초 린스 개발해서 올리브영에서 대박이 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피부 그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약산성으로 이렇게 헹굼을 한다는 거죠. 요즘 그 염색 많이 하시잖아요. 염색하시고 나면 그 두피의 가려움이라든지 뭐 비듬 많이 나시고 막 이러는데 반드시 그 약산성 그러니까 헹굼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 감으시면 좋다라는 거. 그러면 그 두피가 이제 탱탱하게 건강하게 약산성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탈모 훨씬 줄어들겠죠. 탈모가. 그래서 그 세안할 때, 그다음에 피부 로션 이렇게 자연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 만드는 방법 다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제 속에는 지금 뭐 예전에 제가 식초협회 했다는 거 책도 많이 썼어요. 책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송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도 그 식초 전문가로도 활동을 좀 해왔었고요. 그리고 서초동에서 한상전 식초학교 오프라인으로 2013년부터 20년, 이 코로나 전까지 8년 동안 코로나 이제 처음 초기 단계까지 8년 동안 서초동에서 한상전 식초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00명이 넘는 식초 전문가를 배출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채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했던 이제 온라인 서초동에서 한상준 식초학교를 지금 온라인에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상준 식초학교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식초와 관련된 제가 이게 초밀런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식초 세안하는 방법, 그리고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동영상에 업로드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영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강식초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영상 등록을 했으니까 유튜브에 한상전 식초학교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식초와 관련된 더 다양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식초 만드는 방법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식초는 술에서 온다. 술이 아닌 상태 식초 되는 건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자, 술은 어디서 올까요? 술은 당분에서 옵니다.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의 당분에 의해 갖고 포도주가 되는 거고 어, 질문도 받잖아요. 네네. 당분에서 오는 거고 맥주는 맥주 그러니까 이제 보리의 당분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곡물 같은 경우는 누룩이 필요하죠. 곡물 같은 경우는 누룩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누룩을 하게 되면 누룩을 가져다가 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누룩의 역할은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룩의 역할은 곡물을 당화를 시키는 겁니다. 곡물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소 역할을 하는 건데 당분이 있어야 술이 되는데 곡물은 당분이 없어요. 전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분을 이렇게 삭혀서 당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식혜 만들 때 엿기름 사용하는 것처럼 엿질금 사용하는 것처럼 당화를 시켜준다는 그게 이제 누룩의 역할이다. 그래서 곡물에는 누룩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식혜 만들 수 있어요. 누룩으로 만든 식혜 너무 맛있어요. 누룩으로 만든 식혜 너무 맛있고 또 엿질금으로 만든 술도 맛있고 보통 우리는 이제 엿질금 하면은 엿질금으로 그 식혜 만드는데 엿질금으로 술도 만듭니다. 엿질금으로 만든 술이 맥주죠, 맥주. 메가죠, 메가. 볼이 싹 튀운 게 엿질금인데 이 볼이 싹 튀운 게 메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를 가져다가 맥주를 만들고 뭐 이런 그러니까 모든 술은 당에서 온다라는 이런 그런 내용이고 당분은 곡물 같은 경우는 삭혀주는 역할, 삭혀주는 게 바로 엿질금이 있고 그리고 누룩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엿기름으로 식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엿기름으로 어, 그 엿기름으로 술도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엿기름 아니 왜 보리를 싹 틔운 거를 엿기름이라 그랬을까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왜 엿기름이라 그러? 엿기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엿질금이라 그러죠. 보리를 싹 틔우면은 이제 효소제가 나와서 곡물을 당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엔 식혜를 만들어서 식혜를 졸이면 엿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엿을 기른다 그래요. 엿을 기른다 그래서 엿기름이라고 합니다. 엿을 기른다. 그래서 엿기름으로 식혜도 만들고 술을 만든다. 뭐 그런 내용. 그래서 식혜를 만들 때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식혜를 만들어 보라는 거. 뭐 이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식혜 만들 때 고두밥을 만들어요. 고두밥 만들어 갖고 어떻게 엿질금을 보자기에 좀 싸가지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치대서 우려내죠. 그 물을 고두밥 위에 넣어서 보온밥통 한 6시간 따뜻하게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되면 밥알 한두 알 뜨고 식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맛이 약하니까 설탕 확 집어넣어가지고 단맛 맞추고 그리고 바글바글 끓여서 식혀서 냉장고 넣는 게 식혜지 않습니까?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설탕 안 들어간 식혜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설탕 안 들어가서 식혜를 만들었어요. 설탕을 안 넣어서 너무 맛있었다라는 거죠. 설탕 안 들어간 식혜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 간단합니다. 설탕 안 들어간 무가당 식혜.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은요. 밥 1에 물이 8 들어갑니다. 식혜 만들 때 밥 1에 물이 8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맛이 약하죠.
그래서 설탕을 집어넣어요. 그러지 말고 밥 1에 물을 4만 넣어요. 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식혜가 엄청 달아요.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밥알이 동동 떠서 맛을 보면 어, 설탕 안 넣어도 돼. 너무 달아. 물을 적게 넣으니까. 아, 그러면요. 저게 밥알이 많지 않을까요? 밥알 많죠, 그러면. 밥알이 좀 많이 생기겠죠. 일반 식혜보다. 근데 그 밥알을 좀 건져내서, 채로 건져내서 꾹 짜면 이렇게 사가갖고 얼마 안 나와요. 그럼 사간 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섬유질이 엄청나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식혜를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식혜 만들 때 뭘 집어넣냐면, 이렇게 이제 삭힐 때 물을 좀 집어넣어요. 무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혜가 시원합니다. 시원해져요. 식혜가 시원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환절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도라지 있죠. 우리가 식혜 고두밥 쪄가지고 고두밥 만들고 물을 넣어서 60도 정도 따뜻하게 했을 때 저거 도라지를 조금 넣게 되면 이렇게 환절기에 너무 좋은 면역력 키워주는 식혜가 됩니다. 아,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지금 이제 봄이 됐다고 이렇게 따뜻하다고 좀 이게 조금 설쳤어요. 반팔 입고 반팔 입고 막 아침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식초가 따뜻한 성질이다 보니까 몸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면역력하고 결정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면역력이 그만큼 높아지는데 우리 체온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 환절기에 이제 도라지 따뜻한 성질이잖아요. 식혜 만들어주면 달달해서 잘 먹습니다. 먹이면 애들 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환절기. 이렇게 건강한 식혜 만들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술을 만들 때 이 식혜가 달달한 거에다가 이제 누룩에 있는 효모에서 술이 됩니다. 단맛이 있으면 술이 되거든요. 우리 매실청 좀 있으면 이제 매실 나오겠죠. 이제 매화가 이제 한참 필 텐데 매실청 만들 때 설탕 집어넣잖아요. 매실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을 텐데 간혹 매실이 발효되는 거 보셨나요? 매실을 넣으면 매실에서 기포가 막 올라오잖아요. 기포가 올라오면 그건 뭐냐면 그 설탕을 넣었는데 단맛이 있으니까 술이 되는 거예요. 설탕을 많이 넣으면은 이제 술이 안 되는데 설탕을 매실사 그다음에 설탕이 유기농 설탕이 육이 들어가면 발효 안 됩니다. 근데 매실 1에다가 특히 청매실 같은 경우 설탕 1이 들어가게 되면 가끔 가다가 이제 간혹 가다가 따뜻한 데 놔두면 기포가 올라오면서 발효가 됩니다. 술이 되는 거죠. 술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해드릴 때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저거 설탕 말고 꿀을 쓰시도록 권해드려요. 꿀. 매실 위에다가 꿀이나 아니면 이제 농축액 같은 거 있죠. 과일 농축액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매실청 만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기 안 통하게 꽉 밀폐를 시켜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놔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청매실은 가만히 놔두면 설탕을 안 넣더라도 그 매실액이 나와요. 매실액이. 그거 물에 다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이 되면 그 술을 따뜻하게 막걸리 식초 만드는 것처럼 따뜻하게 놔두면 초산 발효해서 식초가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초가 되면은 이렇게 잡균오염 될 수 있는데 막걸리 식초 만들 때 종초 넣으라는 거, 종초 넣으면 잡균오염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위에 막이 이렇게 생기면서 좋은 식초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초가 다 됐을 때 식초가 이제 막걸리를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막걸리 식초가 다 되면 얘를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바깥에 계속 놔두시기면 막걸리에서 굳는 막걸리 식초가 썩습니다. 자연 발효된 식초는 썩어요. 식초가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중국 음식점이나 가보면 테이블 위에 식초 있잖아요. 한여름에도. 그거는요, 사람의 기술로 이틀 만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빙초산이기 때문에 안 썩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 초산교 내역에서 만들어진 식초는 가만히 놔두면 썩 섭니다. 식초도.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면, 다 만들어진 식초는 냉장 보관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PPT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리면서 여분 생산지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